예, 여기까지 이제 거시경제 흐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CES로 이 CES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요, CES도 제가 가보니까 글로벌 경제 흐름과 글로벌 경제 흐름 하고 연장선상에서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CES나 지금 테크 기업들, 실리콘밸리 기업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은 테크 트렌드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거시경제 흐름과 또 차이나 리스크, 또 G2, 미국 정부의 또 영향, 또 이런 것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우리 지금 일터에 여러분들 일터에 우리 지금 실리콘밸리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저는 좀 약간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제가 CES를 8년을 갔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거 보이는 거는 비슷해 이렇게 보이지만 좀 더 큰 트렌드 측면에서 CES를 좀 보게 됐습니다. 올해 CES는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뭐 면적도 많고 미국하고 중국은 약간 줄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 업체들하고 특히 이제 중국 업체들이 줄었고 또 중국인들도 많이 줄었어요. 실제로 가보니까.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한국인 늘었어요. 한국에서는 실리콘밸리에 한국인들 많이 방문했습니다. 그 CS 끝나고 여기도 회사 투어 이렇게 좀 고통을 받으신 분들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로 많은 한국에서 정말 많이 왔고요. 그리고 CS 현장에는 중국인들이 많이 줄었어요. 미중 무역 갈등의 영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플라이텍 회장이 입국 금지를 공항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부스에 부스에 있는데 사람이 없어. 가보니까 못 왔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주니까 정말 쾌적했습니다. 이런 건 찍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쇼는 굉장히 쾌적했고요. 근데 이게 중국인들 많이 줄었어요. 업체도 많이 줄고 실제 이게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고. 하지만 사상 최대를 총 방문객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CES를 하이라이트, 일단은 CES 어떤 게 나왔는지 이거는 제가 이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압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이제 뭐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CTA에서 공식적인 비디오입니다. 자기네들이 찍은 거예요. 여기 이제 LG관이었는데 LG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LG가 CES 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모션 캡처 스타트업들 나와가지고 뭐 이런 쇼도 있었고요. 사람들 이렇게 많았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LG관 입구인데 이게 첫날이에요. 이게 보니까 한국인들도 보이죠, 이렇게. 예. 뭐 로봇도 이번에 많이 나왔는데 로봇은 제가 볼 때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요게 이제 LG의 그 두루마리 TV, 롤러블 TV인데 요거는 이제 오므론에서 탁구하는 로봇. 뭐 자기 말로는 뭐 알고리즘 써가지고 뭐 한다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CES는 이제 이게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로봇들이 이번에 좀 많이 보였어요. 오므론이 이번에 좀 재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유비텍이라는 이제 중국 회사죠. 중국 회사가 옛날에 여기는 이제 안면 인식하는 스타트업이고요. 여기는 노스홀인데 노스홀에서는 이렇게 박스형 여기도 이제 CS 자료에도 이런 거 보이지 않습니까? 자율주행차도 있지만 이렇게 박스형 셔틀 이런 것들을 많이 해놨고요. 여기는 이제 현대
관인데 현대에서 이렇게 코쿤 만들어놔가지고 UX 같은 거 이렇게 좀 해놨어요. 여기 또 LG 나왔죠. 예, LG가 살렸어요. 삼성 안 보이네요 지금까지. 삼성이 이거 CS에서 찍은 거예요. LG가 그만큼 많이 이번에 볼 게 많았습니다. 뭐 이렇게 자동 주차를 하고 뭐 자율주행한다라는 이거는 저 자료 영상이고 이게 아우디였나 벤츠였나 그랬습니다. 여기는 벤츠고요. 벤츠에서 이제 신차도 내놨고 그리고 이제 뭐 스포츠 때 여기 이제 센즈 엑스포 쪽이 있는데 여기 여기 저 앞에 그 센트럴 앞에 있었던 이렇게 이제 안마의자들 많이 나왔습니다. 안마의자 엄청 많이 보였어요. 예년부터 좀 많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기 있었던 뭐 자율주행 이제 휠체어 같은 거. 이거는 이제 벨 헬리콥터의 이제 자율주행 헬리콥터죠. 우버 에어입니다. 여기 또 현대 또 나오네요. 예, 또 계속 현대 이거 고장 났었어요. 이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롤링 이거 하면 뭐 한다 이런 거였는데. 여기가 노스홀에 있는 이제 자동차 이게 뭐 VR을 끼고 뭐 자동차 실제 내 인테리어가 바뀌는 이런 모습들도 많이 보였고요. 뭐 이거는 뭐 이런 장면들은 지금 뭐 VR 오락실에도 볼 수 있는 요것도 이제 VR 헤드셋 낀 이제 놀이공원 같은 컨셉들. 이건 뭐 새롭진 않습니다만 보기에는 좋았습니다. 여기는 사우스홀이었어요. 유비텍이나 오므론 이런 회사들이 좀 많이 인기를 끌었고. 여기도 이제 저기였는데 센즈 엑스포에 있는 거였는데 스포츠텍 이런 거 하면 다 추적한다 뭐 이런. Intelligent mobility vision about how cars are powered and driven and integrated into society. And so what we're doing is we're looking at what may. 그리고 이제 how cars are powered and driven and integrated into society. And so what we're doing is we're looking at what may be in the far future, and that is invisible technology. Imagine, if you will, at your fingertips, enhanced experience. So we have a special ear tuned to your battery pack. Well, we're doing that to experience that and to meet with the customer. Breathtaking. This is just one of the many great things. We've got the NanoCell 8K as well, so we've got the whole premium line covered with the Alpha 9 Generation 2 processor. LG. Good stuff. I mean, 8K, good stuff. 이제 여기 8AK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도 실제로 AK 많이 나오고. OLED TV. That's the 4K 65-inch, but it's the ROLED. They're breathtaking. Oh man, I don't know if So here we have a 5G millimeter wave, about a 1 mile from the cell site. If we need that, but the 600 continues, and that's really. 인터뷰니까 이제 볼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이라이트 보셨고, 이번에 CS 보니까 좀 변곡점에 있는 올해 CS 2019년은 변곡점에 있었던 시기가 아닐까, 그런 쇼였다라고 이번에 좀 보여졌습니다. 7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CS 전체적으로 아까 그 플로어에 같이 이제 보셨지만 이런 걸 쭉 보니까
한 7가지 정도가 보이더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Tech is not alone. 그러니까 테크가 독야청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면은 미중 무역 갈등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중 무역 갈등과 그 다음에 정부 셧다운의 영향이 있었고요. 그래서 중국 회사들이 못 오는, 중국인들도 못 오는 일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서 국토부 장관이 여기서 기조연설을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국토부 장관이 기조연설 취소했습니다. 왜냐면 나라에서 비행기표를 안 대줘서. 실제로 그래요. 왜냐면 출장비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조연설도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제일 이번에 좀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 인텔, AMD가 다 우리 동네 회사들 아니겠습니까? 엔비디아, 인텔, AMD가 다 이제 기자회견도 프레스 컨퍼런스도 하고 또 전체 기조연설도 했는데 공통적으로 특히 이제 우리 젠슨 형님이 그동안 이제 지난 한 4, 5년간 실리콘밸리 제일 많이 큰 회사고 또 제일 많은 관심을 가졌던 회사고, 그래서 사옥도 옮겼지 않습니까? 사옥도 멋진 사옥도 만들고, 매년 제가 CES 갈 때마다 젠슨이 항상 첫날 프레스 컨퍼런스를 해요. 그때 항상 갈 때마다 제가 봤는데, 그때 2015년이었나요? 인공지능 얘기하고 2016년에 자율주행차 얘기하고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비저너리가 돼서 많이 이렇게 얘기하던 우리 젠슨 형이 이번에 2시간 동안 이 지포스 RTX 2060 이걸 2시간 동안 떠들었어요. 이 그래픽 카드를. 인공지능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고요. 자율주행차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래픽 카드, 그냥 GPU를 2시간 내내, 그래서 이 비저너리의 어떤 얘기를 하는가를 듣고 온 많은 기자들의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인텔도 그렇습니다. 인텔도 새로운 10나노, 새로운 7나노 2가지 CPU를 1시간 동안 CPU 공개 행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리사 누나, 리사수 CEO는 이번에 AMD 역사상 처음으로 CES 기조연설을 했는데, 이때도 우리 리사도 이게 자기 제품을 홍보를 했습니다. 비전을 얘기 못하고. 반도체 우리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 3개 중에 특히 AMD는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또 인텔은 실리콘밸리 역사죠. 인텔 그 자체가.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가장 이 큰 회사 3개가 실리콘밸리 큰 회사 3개가 공통적으로 이 자기 제품, 이거는 그동안에 블로그에 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전문 기자들 불러다가 컨퍼런스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전 세계에 온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자기 제품 홍보를 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we need cash, 돈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우리 이제는 제품을 팔아야 돼. 자율주행차 그게 언제 돈 돼 이거? 돈 되려면 멀었어. 이제 이 제품을 팔아야 돼. 지금 이거에 지금 꽂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텔 작년에 드론 쇼를 했습니다. 왜냐면 2월 평창, 그때 1월에 CES 있었고요. 2월에 동계올림픽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벌써 동계올림픽 1주년 되어가는데 2월에 드론 쇼, 인텔이 올림픽 파트너거든요. 그래서 작년 이맘때, 작년 CES에는 드론 쇼를 하면서 막 했고, 그리고 VR, 재작년에는 VR 보여주면서 처음으로 믹스드 리얼리티 이런 거 막 하고 그랬어요. 근데 올해는 CPU를 내놨습니다. 인텔 역시 캐시가 필요하다는 거죠. AMD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 분위기가 자율주행차 또는 인공지능은 하는 거지만 이게 좀 3, 4년 뒤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것보다는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신호를 이번 CES에서 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현재 일터에도 영향을 많이 미쳐서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 뭔가 일을 저지르거나 신사업보다는 좀 더 프로핏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아마 실리콘밸리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첫 포캐스트는
저의 첫 포캐스트는 실리콘밸리가 언더 윈터 시즌으로 얼리 윈터 시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이거 밑에 있는 거는 오늘자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예요. 오늘자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에 제가 이거 마치면 기사를 요거 관련된 기사를 써야 됩니다. 한국을 보내야 돼요. 요 기사를 오늘 아침에 나온 건데 뭐냐면 실리콘밸리 옵티미즘이 이제 긍정적으로 많이 했던 게 이제 리얼리티를 이제 현실을 많이 이제 찾기를 시작한다라는 기사인데요. 뭐냐면 지금 현재 이 기사에 나온 거는 실리콘밸리 기업 이 버드랑 라임 바이크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추가 레이징을 해야 되는데 기업 가치가 이제 기업 가치를 지금 낮게 지금 설정이 되고 있고 위웍도 지금 기업 가치 지금 할인되고 있고 많이 떨어지고 있고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기업 가치가 많이 지금 낮아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게 작년 2018년이에요. 2018년에 벤처 투자가 이 안에 기사에 나오는데 2018년 벤처 투자가 닷컴 버블 때 기록을 깼습니다. 박수를 해야 되나요? 박수. 어쨌든 작년에 기록을 경신했어요. 역사상 2018년은 실리콘밸리 역사상 최고. 심지어 닷컴 버블 그때 묻지마였는데 그 닷컴 버블 때는 묻지마 투자 때보다 더 많은 돈이 작년에 투자가 됐습니다. 누가 부자가 됐겠죠? 누구는 지금 테슬라 많이 탔겠죠. 예. 근데 하지만 그럴 정도 장애 기록을 경신했지만 올해는 아마 1분기부터 드라마틱하게 아마 꺾이지 않을까. 표가 아마 이제 이제 피치북 데이터 보면 나올 텐데 이렇게 쭉 2018년 쭉 올라가다가 2019년에 팍 떨어지는 거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것도 오늘 기사입니다. 오늘자 나온 기사인데 스페이스X 10% 감원 660명 잘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밑에 있는 거 또 테슬라 또 레이오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버즈피드가 이거 오늘자예요. 버즈피드 레이오프 그 다음에 그 버라이즌이 지금 야후죠. 야후하고 오스 그 지금 레이오프 7% 자른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 밑에 있는 기사는 IBM이 6% 자른다는 건 IBM은 상시구조 조정하니까 그 회사는 매년 6%씩 잘라내니까 그거는 특별한 뉴스는 아닌데 미디어 회사 이런 경기가 안 좋으면 일단은 미디어부터 좀 자르거든요. 저 같은 기자는 좀 불행합니다. 어쨌든 미디어부터 막 자르는데 지금 첫 신호가 버즈피드나 이런 게 신호가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좀 곡소리 나는 회사도 있고 그런 영향을 보일 것 같습니다. CES에서도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제 흐름이 현재 이게 지금 실리콘밸리에도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 좀 트렌드인데요. 뭐냐면 모바일에서 지금은 데이터 에라 지난 10년간은 모바일 시대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앞으로는 데이터 에라가 될 거다라는 게 데이터 에이지, 데이터 시대가 될 거다, 데이터 디케이드가 될 거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제가 데이터 DATA인데 DAITA로 한번 조어를 만들어 봤어요. AI 데이터와 AI 해가지고 데이터 괜찮나요? 어쨌든 이런 그 데이터와 AI가 지금 CES에서도 가장 큰 흐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데이터 시대 흐름의 전제 조건은 애플이 지난 2일이었죠. 1월 2일 날 신년 벽두 첫날 이런 뉴스레터를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매출이 4분기 실토를 했죠. 4분기 지난 4분기 매출 올 이제 곧 나올 텐데 작년보다 10% 정도 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고 지금 작년 8월에 애플이 대장주 갔잖아요. 근데 시가총액 1위 그 1000조 달러 이게 정말 트릴리언 달러를 친 애플이 지금 떨어져서 지금 3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애플 어떻게 된 겁니까? 건우 형 어떻게 된 거예요? 애플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가 한 40장 남았는데요. 쉬었다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쉬고 나머지 달려보겠습니다. 또친 인사들이 우리 보였습니다. 시작 다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모바일 시대에서 이제 데이터 시대로 넘어왔다. 이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고요. CATA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기도 합니다. 왜 모바일 시대가에서 데이터 시대로 왔느냐? 모바일 시대가 이제 끝났다라는 거죠. 그 말은 모바일을 안 쓴다라는 게 아니라 모바일이 더 이상 성장 동력이 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고요. 1월 2일 날 애플에서 발표한 이 발표로 인해서 이 증거가 모바일이 더 이상 성장 동력 역할을 하지 못하고 시장이 정체돼 있다, 세츄레이션 됐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어제 뉴스였는데요. 여기 애플 많은데 엔드 오브 애플 이런 기사도 나왔고요. 이게 미안합니다. 그리고 또그 안에서 이게 뭐 너무 그러니까 심지어는 애플 이즈 뉴 노키아 이런 기사도 이건 좀 심합니다.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애플 좋아요. 애플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그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애플이 많이 지금 위기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애플이 이러다가 다시 이제 올라갈 거라고 믿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애플 매출의 80% 이상 아이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 수요가 꺾이면 회사가 꺾이는 거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도 아마존은 커머스도 있지만 AWS라는 또 엄청난 케이식하고 있고 그 유튜브 구글 같은 경우도 유튜브도 있고 많은 다이버시파이 하고 있지만 애플 같은 경우는 너무 아이폰에 의존을 하는 것들이 이제 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 삼성 같은 경우도 지금 다음 달에 한 달 뒤면은 갤럭시 S10을 내놓거든요. 굉장히 삼성이 글쎄요 삼성 아주 폴더블도 내놓고 다음 달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하거든요. 보통은 언팩 행사를 뉴욕에서 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샌프란시스코 시빅 오디토리움 거기서 하는데요. 그만큼 삼성이 좀 이번에 정말 혼을 담아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안 팔릴 것 같아서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게 안 팔릴 것 같아서 시장이 정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제품이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아버려서 그게 좀 안타까운 지금 이건 삼성 탓이라기보다는 시장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모바일이 거의 끝나가고 데이터 시대로 넘어간다라는 건데 여기 우리 실리콘밸리에 있으면은 그런 걸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년간 역사를 보더라도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디지털 에이지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뭐냐면은 아날로그가 디지털화되는 것들, 커머스가 디지털화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핸드폰 같은 경우는 보이스를 디지털화했고요. 많은 신문이 디지털화되고 TV가 아날로그 TV에서 디지털 TV로 넘어가고 이런 많은 것들이 디지털화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펼쳐졌었다면 2010년부터는 지난 10년간은 인터넷과 커넥티드 또 모바일 인터넷이 지난 10년간 성장의 동력을 역할을 했고 그래서 이제 우버 같은 회사가 나타났고 또 2007년에 아이폰이 나오고 또 2009년에 갤럭시가 나오면서 이제 완전 2010년대는 모바일의 시대였죠. 근데 그렇다면 지금 꺾인 2020년부터는 어떻게 우리가 디파인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거는 제 자료가 아니고 CTA 자료인데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컴퓨팅, 또 다른 디바이스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데이터, 그러니까 메인프레임 70년대 메인프레임, 미니 컴퓨터, PC, 데스크톱, 모바일 인터넷, 스마트폰이죠. 다 컴퓨팅 중심으로 지난 세기, 지난 60년간 컴퓨팅 역사로 실리콘밸리가 만들어졌고 또 컴퓨팅이
모든 이 디바이스나 IT를 규정을 했지만 앞으로 10년은 하드웨어나 이런 보이는 것보다는 데이터, 뭐 IoT, AI, AR, VR, 오토메이션 이런 보이지 않는 여기서 생성되는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를 정제하는 AI 그리고 그거를 디바이스에게 뿌리는 5G 이런 걸로 앞으로 10년간 미래가 예측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색이 데이터 디케이드. 데이터 디케이드는 이건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앞으로 10년 데이터 디케이드가 될 것이다. 우리가 뭐 데이터 얘기를 하면은 뭐 입 아플 정도로 많이 알고 있고 한국에서는 특히 이제 상식처럼 돼버렸는데 그게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고 많은 실제로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이번 CES에서도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프로세서 칩들이 아까 제가 엔비디아, 인텔, AMD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칩들을 이번에 선보였고요. 그 다음에 AI가 인베디드된 뭐 TV라든지 스마트폰 당연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머신러닝 기반의 뭐 헬스케어 또 스마트홈 IoT 기계들 많이 내놨고요. 또 머신러닝 기반의 로봇들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지만 로봇이 많이 나왔는데 대부분 뭐 AI 인베디드 됐다. 우리가 머신러닝 해가지고 뭘 할 거다라는 약속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또 플로어에 있는 CS 플로어에 있는 전 CS 뭐 그 플로어들 뭐 센트럴 홀, 뭐 노스 홀, 뭐 사우스 홀, 뭐 막론하고 전부 다 디지털 어시스턴트 구글 어시스턴트와 아마존 알렉사가 결합된 그런 제품들을 내놨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보다 보면은 뭐 알렉사나 구글 어시스턴트다 스마트홈이다 이렇게 특정한 제품군을 우리가 트렌드라고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오히려 지금은 더 상단에 있는 데이터 보이지 않는 데이터 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서비스들이 이제 트렌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을 하면은 앞으로 두 번째 예측인데요. 두 번째 예측은 앞으로 10년간 데이터 디케이드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뭐 구글 또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넣게요. 예, 애플 그리고 또 이런 그 많은 회사들이 앞으로 10년간 더 도미넌하게 될 것이다. 실리콘밸리 기업들 앞으로 계속 갈 것이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데이터를 이 회사들이 가장 많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고 AI 탤런트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며 또 가장 많은 기술 개발 R&D 스pen딩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간 정부 규제가 없으면 정부가 지난 20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찢어놨고 또 반독점으로 제소를 했듯이 이렇게 정부에서 규제를 하지 않으면은 이들의 세계는 앞으로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토네이도 이펙트라고 하죠. 이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돼서 우리는 정말 이들 얼굴로 쭉 빨려 들어가는 그런 미래가 앞으로도 이게 뭐 잘 될까 안 될까 이거는 우리가 뭐랄까 뭐 그걸 예측이 아니고 이미 이제 이 기업들의 영향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더 클라우드 인프라를 이들이 다 가지고 있고 다 직접 다 설계를 하고 있고 클라우드 인프라를 전 세계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아마존에게 그 커머스랑 AWS를 분리해라 라는 명령 또 그 페이스북에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분리해라 라는 명령 또 구글에게 유튜브와 구글을 분리해라 라고 하는 정보 명령이 가지 않는 이상 그렇게 될 일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10년간은 계속 될 거다라는 게 이거 CES에서도 보였고요. 또 여기서도 이게 이제 구글 부스랑 아마존 부스예요. 이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고 구글은 부스가 구글 전시장을 따로 이제 자기네들이 설계해가지고 따로 만들었고 작년부터 나왔고요. 아마존은 올해 처음으로 이제 매장을 그 전시장을 CES에 이렇게 내놨어요. 다 커질 것으로 내년에도 나오고 다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CES에서도 결국은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이게 좀 차지할 거다라는
신호가 있었고 이번에 또 중요한 발표가 있었는데 뭐냐면 삼성전자가 첫날이었죠. 삼성전자가 애플 TV 이렇게 들어오게 한다라고 해서 이제 삼성 TV에 애플 TV가 내장된 그런 TV가 이제 나오고 이제 하는 거죠. 이 두 개 빅딜인데 그 말은 또 애플 삼성하고 LG전자 공이 다 구글 어시스턴트가 내장된 TV가 또 나오거든요. 그 말은 이제 삼성이 정말 그 빅스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빅스비 열심히 하고 있고 계속 빅스비 가지고 하고 있지만 정말 미안하게도 빅스비가 이제 시장에서 밀리고 이제 사실 빅스비 써본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아마존 그 모바일 시대에도 iOS와 안드로이드가 다 하고 심지어는 엊그제 뉴스였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식 발표를 했어요. 윈도우 모바일 쓰지 말라고. 혹시나 윈도우 모바일 쓰고 있는 직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나마 충성파가 있어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도. 근데 직원한테 우리 거 쓰지 마라고 얘기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모바일 빅2로 끝났듯이 오히려 지금 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시대에는 더 그 서드 그 3자가 끼어들 룸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삼성이 언제까지 이렇게 잘하길 바라지만 한국인으로서 상황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측은 그러고요. 세 번째는 하드웨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뭐냐면은 그러면 정말 한국 기업들도 그렇고 하드웨어 우리 그 한국에 있는 많은 가치사들이 하드웨어에 있고 그거를 아직 그 하드웨어가 제조업이기 때문에 제조업 기반이고요. 또 완성 셋 업체 그다음에 부품 소재 그다음에 판매까지 많은 그 일관된 일관 체제를 갖춘 삼성전자 같은 세계 유일한 회사입니다. 공장부터 아웃소싱까지 모든 것을 다 혼자 하는 직원 50만 명 이상의 삼성전자는 전 세계 유일한 회사인데 이런 가치사슬을 가지고 있고 많은 고용을 하고 있는 이 가치사슬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가 지금 한국에도 우리 이웃들의 일자리, 우리 형제 자매들의 일자리와 관련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남의 일처럼 할 수는 없는 얘기 같습니다. 또 뭐 삼성이 잘 되는 삼성이 뭐 흥해라 망해라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번에 좀 보니까 뭐 아까도 보셨겠지만 LG의 이 두루마리 TV 롤러브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CES를 살렸어요. 전체 CES를 통해서도 정말 최고였고요. 실제로 저는 이거를 재작년에 2017년이었죠. 이걸 봤어요. 이게 두루마리 TV가 LG 디스플레이에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게 돌돌 말리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실물로 봤어요. 이거 봤을 때 이게 신기하네 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이 TV를 이제 시제품처럼 이렇게만 내놨어요. 제품을 안 내놓고. 그래서 그러나 보다라고 했는데 이 전시장에서 이거 둘둘 말리는 거,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야 이거 실제로 한번 나중에 보시면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 나오는 혁신이 우리가 아직 그래도 죽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게 이런 혁신적인 제품을 LG가 아니라 만약에 스티브 잡스가 만약에 이걸 했다, 만약에 이거를 이 둘둘 말리는 TV를 검은 터틀넥하고 청바지 입고 가가지고 무대에 올라가지고 이제 아이폰 소개 안 하고 두루마리 TV, 애플 TV 이렇게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래놓고 8천만 원 이렇게 하면 이야 애플이니까 8천만 원이니까 사야 돼. 와 이제 TV의 역사는 새로 시작됐어. 이제는 애플 TV야 막. 응? 애플이 정말 야 이제 애플은 이제 아이폰을 끝내고 아이폰은 이제 정체가 되니까 이제야 TV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수 있겠구나. 정말 애플이야라고 하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LG가 이거를 한 다음에 딱 가격은 공개하지 않았어요. 뭐 5천에서 8천만 원 된다고 하니까 그거 누가 사? 라고 하지만 지금 뭐 만약에 이거를 스티브 잡스가 애플이 만약에 이걸 여기다가 지금 LG 마크잖아요. 애플 마크 붙여보세요. 이거 가치가 8천만 원 합니다. 사실은 TV 이거 둘둘 말리 와 애플 둘둘 말려 와우 막 애플이 혁신 역시 이거야 하고 근데 LG가 하니까 이제 기자회견장에서 마지막에 공개를 했는데 기자들은 너무 야 이게 대단하다고 했는데 LG의
뭐랄까 이 스토리텔링 그리고 원래 마케팅을 잘 못하는 여기 LG 안 계시죠? 어쨌든 마케팅 잘 못하기로 유명하지만 이 뭐랄까 그리고 저 시장이 요것만 딱 내놔도 아 이거 LG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하는데 이게 백화점식이에요. 이것도 내고 이 옆에 보면 로봇도 있고 옆에 보면 딴 것도 있고 딴 것도 있으니까 저 시장에 나온 다음에 뭘 봤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랄까 우리가 이제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애플이 이걸 했으면은 제일 처음에 이거부터 내놓지 않고 처음에 이제 앱 내놓고 둘둘 말릴 때 어떤 앱을 말리는 콘텐츠 예를 들면 뭐 더 멋지게 하려면 뭐 스티브 잡스 같은 거 이렇게 아이폰으로 이제 한 다음에 앱을 갖다가 콘텐츠를 보던 거를 이렇게 휙 넘기면은 여기 딱 올리는 거에 빡 붙여가지고 하는 듯한 사실 이런 UI도 있거든요. 이런 UI도 있어요. 이런 UX도 이렇게 마치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확 넘어가면은 TV에 딱 하는 것처럼 그런 UI도 지금 개발이 돼 있어요. 이게 뭐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보였으면 어땠을까?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이게 생태계를 만들면서 같이 가는데 LG 같은 경우 우리 제조 기반의 한국인들은 이제 한국에 있는 한국인입니다. 코리안들을 특히 이제 공장에 있는 뭐 이렇게 그 안에 있는 분 아무리 이제 혁신한다고 해도 이제 생태계를 잘 못 만들어서 참 이번에 이 스토리텔링을 보면서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 CES는요. CES 잘 보시는 사람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CES 때 뭐 저희가 여러 차례 갔다고 하니까 이번 CES 때 뭐 블록체인은 어땠어요? 또 뭐 이렇게 뭐가 나왔어요?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CES는 그 개발자 컨퍼런스가 아니에요. 이 CES는 그냥 자세히 물어보면 안 돼요. 그냥 뭐랄까 그냥 제품 이렇구나. 백화점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 제품도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1층에 뭐 있고 2층에 뭐 있고 막 이래가지고 백화점에 가는 거잖아요. 뭐 그것만 달라면 따로 매장에 별도로 이제 큰 매장에 가지. CES는 백화점 같은 데입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안 돼요. 스토리텔링을 보고 어떠한 스토리가 있고 어떤 걸 어떻게 이게 만들어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어떤 전시장 가보면 이 제품이 뭐 설명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는 그런 제품 설명하면 안 돼요. 그냥 메시지가 중요하고 이런 게 보여주는 게 중요한 행사인데 한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자기 있는 걸 다 보여주려고 한다든지 이런 스토리텔링이 좀 많이 여전히 스토리텔링 전문가는 많으면서도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플렉서블 얘기하면은 이런 디스플레이도 LG 디스플레이가 요 원천 기술을 다 가지고 있고 이 제품은 LG밖에 못 만듭니다. 그래서 삼성도 이제 큰 OLED 기술이 있지만 삼성은 지금 그 모바일용 OLED로 애플도 지금 OLED 삼성 거 쓰잖아요. 삼성의 OLED는 모바일용으로 많이 특화가 돼 있고 대형 패널을 만들지 않습니다. 삼성 기술은 있지만 근데 LG가 이제 OLED를 혼자 지금 드라이브를 LG 디스플레이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두루마리 기술도 오직 LG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많이 장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회사는 잘 못 팔아서 지금 문제긴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게 한국식 혁신에 우리가 한국인 죽지 않았다, 한국 제조업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런 로열이라고 이제 처음에 폴더블 삼성이 다음 달에 넣을 건데 이번 로열이 삼성보다 먼저 나와서 이제 인기를 이제 화제를 모았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이거는 쓸만한 제품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이거는 쓰라고 만든 제품 아니고 정말 그냥 보여주는 이런 게 우리가 이런 것도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지만 하지만 이 회사에서 제가 요것만 봤으면 로열의 이것만 봤으면 그러나 보다 했는데 이 회사가 하니까 재밌는 아이템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모자에다가 이 플렉서블을 붙여놓은 거예요. 저 위에다가 스크린을 만들어 놓은 거고 요거는 요 밑에 뭐냐면 약간 어두운데 지갑에다가 이제 스크린을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게 뭐랄까 이걸 또 누가 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이디어가 이 디스플레이 아이디어가 이게 로열이라는 회사는 요 자기네들이 플렉시파이라는 독자적인 디스플레이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벌써 유니콘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기가가치가 빌리언이 넘거든요. 로열이라는 회사가 기술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안경 이런 것도 만들고요. 앞으로 이제 스마트 안경 이쪽으로 많이 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로열이라는 회사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나온 이런 것보다는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재밌었던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였습니다. 폴더블 폰은 제가 작년 11월에 SDC 삼성 개발자 포럼에도 가서 이걸 쇼하는 거를 봤는데 어쨌든 이것도 뭐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달에 좀 더 그 삼성에서 나오면은 좀 더 화제도 불러일으키고 얼마나 이 가격이 문제긴 한데 좀 관심 있게 볼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의 세 번째 예측은 이렇습니다. 중국의 택 디스럽션이 계속 될 거다라는 이게 결론은 뭐냐면 이번에 CS 가보니까 한국 죽지 않았지만 중국 제품들하고 큰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제품들이 더 나은 것도 있고요. 심지어 여기 보면 알겠지. 요거 이제 요게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제가 오늘 긴급하게 슬라이드 만들면서 나왔는데 이게 메이주라는 회사예요. 메이주라는 스마트폰인데 메이주라는 스마트폰 오늘 나온 건데 메이주 제로라는 폰을 냈는데 여기는 스마트폰 충전 단자도 없고 그리고 스마트폰 그 아무것도 이렇게 그 터치도 없는 터치 버튼이 없는 아무 버튼이 없는 최초의 폰을 내놨어요. 이 회사가 중국의 제일 좋은 회사가 아닙니다. 중급 정도 회사인데 이런 뭐랄까 이걸 만약에 스티브 잡스가 또 했으면 또 와우 이제 without 버튼 또 사자 이러면서 이제 할 텐데 그 정도의 제품을 지금 중국이 내놓고 이거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제품 중에 이게 탁 키면은 이제 위에 카메라 위로 팍 튀어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삼성이 이제 미들 레인지에 있는 폰에서 그거를 쓸 예정입니다. 이제 삼성이 지금 현재 중국 폰을 연구하고 있어요. 예. 삼성 지금 한국에 있는 삼성 연구소에서 그 중국 폰 이렇게 해킹하면서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이러고 얘네 부품 뭐냐? 이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중국 제품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거를 이번 CES에서도 많이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뭐 물론 이제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만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엣지를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제품들하고 큰 차이가 없어서 앞으로 뭐 이게 뭐 지금까지 계속 돼 왔지만 앞으로 이제 부품 산업이라든지 또 셋 업체들도 앞으로 1, 2년간 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물론 미국에서 그걸 막아주지 않으면 화웨이 못 한다든지 이런 걸 막아주지 않으면 삼성은 좀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물론 이제 삼성이 저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1, 2년 내에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 제품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는 오히려 중국 제품을 연구하고 우리가 기흥연구소에서 중국 제품을 연구하고 있는 거는 시사점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기까지 디바이스 얘기였다면 제가 CES 보면서 느낀 게 CES가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CES라고 하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이게 CES가 이제 컨슈밍 엔터테인먼트 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엔터테인먼트에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면은 이번에 제일 많이 나온 TV가 8K TV였어요. AK보다 8K가 아주 입에 붙네요. 8K TV가 많이 나왔고 다 삼성, LG뿐만 아니라 뭐 스카이워스, 뭐 TCL 많은 회사들이 8K로 내놨는데 이유가 지금 시장이 이제 8K로 넘어가고 있고요. 내년에 이제 도쿄에서 올림픽을 하는데 NHK에서 최초로 8K, 8K 생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예전에 뭐 TV 방식이 이제 바뀌면서 뭐 우리도 뭐 디지털 TV 방식 가지고 한창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AK도 내년에 방송을 하면은 앞으로 2020년, 2022년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때 8K TV를 사는 게 아마 내년까지는 조금 이를 것 같고 내후년에 아마 블랙 프라이데이 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두 분 또 내후년에는 5분 정도 아마 AK TV를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이번에 보면은 AK나 TV 이런 거 많이 내놨는데 소니에서 이번에 굉장히 저 소니 발표가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면은 삼성이나 LG도 재밌었지만 소니에서 프레스 컨퍼런스를 했는데 퍼렐 윌리엄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LG 부스, 소니 부스를 갔는데 정말 놀랍게도 정말 놀라웠어요. 소니 부스가 제일 놀라웠어요. 왜 놀라웠냐면 정말 새로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정말 새로운 게 하나도 안 내놓지? 신제품은 하나도 안, 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자들이 쓸 준비를 하고 있고 너 뭐 새로 나왔냐 막 새로 나오기만 해봐라 막 써줄게 이러고 있는 기자들이 있는 데서 새로운 제품 하나도 안 내놓았어요. 아니 얘네들이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했을까? 작년에 나온 제품 TV, 플레이스테이션, 카메라 다 작년에 나온 것들이에요. 미러리스 좋은 제품들이지만 대신에 내놓은 게 이번에 소니 이게 포렐 윌리엄스 소니 뮤직 하면서 이제 협업하는 것들 내놓고 그 다음에 그 소니 픽처스에서 스파이더맨 만들거든요. 스파이더맨 더 벌스 애니메이션 이번에 소개를 했고 베놈 작년에 좀 많이 봤는데 베놈도 이제 소니 픽처스에서 만들고 소니 픽처스 소개를 많이 했어요. 그걸 보면서 이게 소니가 이제 TV 결국은 TV나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워크맨도 있었죠 옛날에. 지금 워크맨 거의 없어졌지만 재작년인가 사실 워크맨도 내놨어요. 그 소니에서. 또 작년에 아이보를 내놨죠. 그 로봇 내놓고 막 야 이제 다시 소니가 로봇 올해는 전신했는데 원래 올해 아이보 2.0을 내놓을 거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거 안 내놨습니다. 왜 아이보 정말 형편없거든요. 정말 형편없고 아이보 산 사람 다 후회하고 있고요. 다 반품시켰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받쳐주질 않아요. 아이보가. 그래서 로봇이 역시 이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소니가 당연히 알고 소니는 이제 TV를 팔고 TV 뭐 플레이스테이션 팔린 거 다 팔립니다. 그리고 살 사람은 다 사요. 플레이스테이션 살 사람 계속 사고 또 업그레이드 계속 하고 미러리스 굉장히 소니는 이제 미러리스 굉장히 잘 만들죠. 방송 장비 이런 것도 소니고 계속 매출은 유지가 돼요. 근데 소니가 봤을 때 새로운 TV를 내놓거나 또 새로운 스마트폰을 내놓거나 이게 지금 거기에 성장이 있느냐? 아니다. 지금은 콘텐츠의 성장이 있을 것이다라고 자기네들 보고 미국의 시장에 있는 미국의 회사가 있는 소니 픽처스와 소니 뮤직을 이제 내놓기 이거를 대표 상품으로 소니 하면은 우리가 워크맨 기억하시죠? 워크맨 아시죠? 우리 워크맨 기억하면 우리 늙은 겁니다. 왜냐면 지금에는 워크맨 몰라요. 워크맨이 뭐야? 워크맨은 걸어다니는 사람인가? 워크맨 걸어다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워크맨은 우리가 이거 생각하면 우리 늙은 거예요 이미. 얘들은 이미 워크맨 모르고 또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뭐 이렇게 하지만 소니가 지금 그런 거 많이 이제는 거기엔 제품에는 성장이 없고 콘텐츠와 이제 서비스에 미래가 있다라고 보고 이제 미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또 소니뿐만 아니라 이분이 오셨어요. 수만이 형 오셔가지고 이수만 회장 오셔가지고 맹활약을 이분이 낸 보도자료 사진을 모아놨습니다. 뭐 삼성에 가가지고 뭐 하는데 이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사진인데 대강 스마트폰을 찍은 사진을 갖다가 보도자료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LG 가가지고 이제 한 거, 그 다음에 여기 네이버거든요. 네이버 가가지고 이수만 회장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제 우리가 뭐 한다. 그 다음에 SM이 SKT랑 같이 SK텔레콤이랑 같이 뭐 그런 거 스피커 이런 거 내놓고 하거든요. 근데 뭐 이게 팔릴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마치 테크 회사처럼 이렇게 SM 엔터테인먼트가 테크 회사처럼 이렇게 포장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CES에서 이게 제품을 안 들고 나오고 그냥 K-팝 행사를 해도 이제 어색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거기서 K-팝 쇼를 만약에 이제 해도 어색하지 않은 정말 코미콘이나 이런 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많이 하는 것들 그런 행사를 CES 가전 전시회에서 자동차 쇼가 전 세계 가장 큰 모터쇼는 지금은 CES예요. 그거 아십니까? 지금 전 세계 제일 큰 모터쇼는 디트로이트 모터쇼가 아니고 LA 모터쇼가 아니고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3대 모터쇼인데 아니고 지금은 CES입니다. 모터쇼가. 그리고 앞으로는 제일 큰 콘텐츠 마켓이 CES가 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가수들이 오고 또 수만이 형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찝쩍거리고 이런 거를 보면은 뭐랄까 앞으로 콘텐츠가 이 가치자들이 어쨌든 TV나 카메라나 뭐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자체가 어차피 이거 콘텐츠를 보기 위한 거 아닌가?
콘텐츠를 소비하기 위한 디바이스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디바이스의 가치는 뭐 상식이죠. 점점 낮아지고 콘텐츠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넷플릭스 같은 회사들, 넷플릭스는 뭐 CES에는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 CES에서 이제 기조연설을 했죠. 리드 헤스팅스가 2016년입니다. 기조연설을 하면서 전 세계에 우리가 제일 큰 TV 네트워크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넷플릭스가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확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넷플릭스가 3년 만에 지금 1년에 작년에 원래 8빌리언을 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무려 12빌리언을 투자를 하면서 콘텐츠 투자를 하면서 후발 업체와 격차를 벌릴 예정이고요. 올해 15빌리언 15조 달러, 150억 달러를 15조 원이죠. 150억 달러를 투자를 하면서 콘텐츠 투자를 하면서 완전히 올해 피크라고 합니다. 올해 콘텐츠 투자 피크라고 하고요. 완전히 이 콘텐츠가 완전히 앞으로 이제 가시사슬 우리 여기에 있다. 모든 디바이스 5G 오케이, 뭐 8K 굿,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우리 콘텐츠를 보려는 거 아니야라는 게 넷플릭스 생각이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가장 가치 있는 미디어 회사가 넷플릭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치사들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어제 발표가 나왔죠. 어제 아카데미 영화 후보작이 나왔습니다. 어제 아카데미 영화상 후보작이 나왔는데 넷플릭스 영화 로마가 작품상, 감독상 뭐 여러 가지 후보에 올랐어요. 만약에 그 중에 넷플릭스 영화 로마가 그 영화관에서 그동안에 아카데미 영화제 영화 수상작들은 예외 없이 전부 다 영화에 개봉한 영화들만 지금까지 다 상을 줬어요. 이번에 로마가 작품상 또는 감독상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 영화 개봉하지 않고 넷플릭스에서 튼 영화가 이번에 받으면은 최초로 넷플릭스 영화가 아마존 스튜디오나 넷플릭스 영화가 최초로 아카데미 영화상을 받는 역사를 쓰게 됩니다. 처음으로 에미상을 받은 게 하우스 오브 카드였습니다. 이게 2013년에 처음으로 하우스 오브 카드가 2012년에 나왔거든요. 2013년에 처음으로 에미상 한 개 부분을 수상하면서 이제 할리우드에 있는 전통 스튜디오가 아니고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스튜디오가 만든 작품이 처음으로 인정을 받는데 이번에 올해 아마 최초로 3월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초로 넷플릭스 영화가 아카데미 상을 받는 역사를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사실은 그 콘텐츠 역사도 그렇고 이제 콘텐츠 넷플릭스와 같은 회사가 실리콘밸리 기반의 알고리즘 기반의 콘텐츠 제작하는 회사가 이제 할리우드를 이제 점령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할리우드는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할리우드의 본사를 둔 디즈니는 올 4분기에 디즈니 플러스를 내놓고 또 우리 호주머니를 털어갈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그 넷플릭스가 11불까지 올렸잖아요. 11불까지 올렸는데 오늘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 훌루가 가격을 내렸습니다. 훌루는 맞불을 내서 훌루는 5불대로 내렸고요. 아마 이 디즈니는 좀 가격 설정을 어떻게 될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를 4Q에 내면서 이렇게 애들 있는 집안에서는 많이 이제 할 것 같고요. 또 이제 MBC 그 컴캐스트 MBC 유니버설에서도 2020년에 내년에 이제 론칭을 하겠다라는 이런 스트리밍 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제가 네 번째 포캐스트는 앞으로 콘텐츠가 여전히 킹이 된다. 하지만 연결이 안 돼 있는 이런 스트리밍이 안 되는 콘텐츠는 쓰레기고 콘텐츠에서는 퀸은 없습니다. 콘텐츠 킹이고 그러면 퀸 콘텐츠가 뭐야?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킹 아니면 쓰레기예요. 안 봅니다. 콘텐츠는 아예 안 봐요. 사람들이 자비가 없습니다. 콘텐츠에는 보는 것만 보고 안 보는 건 아예 안 봅니다. 하지만 추천을 받은 콘텐츠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커넥티드 콘텐츠 또 스트리밍 콘텐츠 모바일 콘텐츠 이렇게 좀 스트리밍 되는 그 콘텐츠가 킹이고 나머지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그런 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5G입니다. 예. 5G가 실제로 작년
작년에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버라이즌, AT&T, T-모바일이 5G 론칭할 예정입니다. 5G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거는 잘 보셔야 돼요. 사실 5G는 우리한테 그래도 한국과 한국인들한테 많은 기회를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걸 우리가 비즈니스 기회는 만들어집니다. 확실히 5G로 넘어가면서 비즈니스 기회는 만들어져요. 새로운 회사가 생기고 돈을 만들 수 있는 부가 만들어지는 게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그게 누구 거냐? 그거는 우리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좀 5G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G, 3G, 2G 때 우리가 한국이 CDMA를 CDMA 페이턴트를 퀄컴에 주면 퀄컴에 이제 라이선스를 하면서 애트리가 라이선스를 주고 공동으로 2G를 개발을 하면서 CDMA 개발해서 한국이 IT 강국이 됐고 한국이 어떻게 보면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된 계기는 2G 때 우리가 CDMA 페이턴트를 가지면서 한국이 IT 강국이 된 거고 지금까지 그거를 유지를 하고 있었죠. 하고 있죠 지금도. 3G가 왔습니다. 그때 3G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쇼 이런 게 있었어요. 쇼를 하나 쇼 이러고 그 다음에 TTL 이런 게 TTL 혹시 아십니까? 지금 애들은 몰라요. 어쨌든 TTL 이런 게 있었고 뭐 3G 때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결국은 3G 화상전화가 3G 킬러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킬러앱은 화상전화는 어디서 구현이 됐죠 근데? 카카오에서 구현이 됐습니다. 카카오 페이스톡을 하면서 다 이제 무료로 보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3G 때 막 했던 킬러 앱이 4G 때 구현이 됐죠. 4G는 원래 이제 4G LTE 때 하면서 사람들 가입자를 더 얻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통신사의 가치는 점점 낮아지고 4G의 위너가 누가 됐습니까? 4G의 위너는 넷플릭스와 유튜브, 페이스북 다 플랫폼 회사들, 다 콘텐츠 회사들이 다 위너를 가져갔고 그 안에 있는 통신 회사들 또 중계기회 있는 회사 시스코 여기 있지만 가치가 계속 한때 시스코가 어떤 회사였습니까? 실리콘밸리에서 한때 정말 킹 오브 실리콘밸리였습니다. 지금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잘하고 있나요? 어쨌든 잘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가치사들이 콘텐츠로 넘어가는데 5G 때도 아마 가치사들이 그쪽으로 콘텐츠와 서비스와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뭐 이렇게 속도는 뭐 이렇게 차이는 4G와 5G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이번에 버라이즌에서 하스 베스베리 CEO가 8 currencies 하면서 이렇게 CEO가 이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랄까 이거 5G 때 이런 게 있을 거다. 뭐 빅 데이터 레이스로 인해서 어떤 사업이 나오고 모바일 데이터 볼륨이 커져서 어떻게 모빌리티가 되고 뭐 속도가 저지연성 하면서 어떤 산업이 나올 거다라고 이번에 발표를 했고요. 또 이제 그 2019년 첫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그 다음에 5G로 활용한 VR 서비스를 할 거다라는 이거는 이제 그 퀄컴 부스인데 퀄컴에서 5G 많이 밀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이거는 네이버 건데 또 로봇 케어 이런 것도 이제 5G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번에 5G 시나리오가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될 거다. 시나리오가 모아보면은 공통적인 게 있었습니다. 5G 때 돈 벌 수 있는 공통적인 많은 회사들이 5G 얘기를 했지만 공통적인 건 1번은 자율주행차 서비스가 이제 이게 킬러 서비스가 될 것이다 5G에. 그 다음에 VR, AR 합친 XR이 Experienced Reality 그리고 스트리밍, VR 스트리밍 스포츠 중계 같은 거 그런 라이브 중계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킬러 서비스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낼 것이다라는 예측이 공통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그 버라이전 기조연설 때도 뉴욕타임즈 CEO가 나와가지고 뉴욕타임즈가 최초로 5G 저널리즘을 구현할 거다. 뭐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이것도 다 콘텐츠와 관련된 얘기고 이번에 5G 뭐 원격 의료를 할 거다 이런 것도 좀 수술하는 거 수술할 때 이제 지연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쓰고 이거 AR을 쓰고 이제 수술하는데 원격으로 수술하는데 이게 1, 2초 지연이 있으면 이게 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지연이 있으면 이게 충돌하잖아요. 그러니까
5G 같은 지연성이 없는 바로 동시에 이제 처리가 데이터도 처리하고 브로드밴드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5G만이 가능한 그런 서비스와 그런 제품들이 앞으로 이제 될 거다라는 게 이번에 나온 겁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보지 않았던 서비스가 나올 거기 때문에 또 그거는 또 더군다나 젊은 친구들이 많은 좋아하는 콘텐츠 VR이라든지 또 스포츠, e스포츠 이런 것들은 다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지금 밀레니얼 세대들이 좋아하는 그런 콘텐츠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5G, 밀레니얼 또 콘텐츠 이런 것들이 이런 화두들이 이런 키워드들이 5G 시대 앞으로 1, 2년간 많이 뭐랄까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5G는 이렇게 202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확대가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제 예측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5G가 다섯 번째 예측은 5G가 이코노믹 부스터가 될 거다. 앞으로 이제 이 경기 침체가 됐을 때 그리고 5G는 여러분들 believe it or not 트럼프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G 엄청난 관심 정말 IT 잘 진짜 모르는데 5G는 알아요 이 사람이. 오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5G라고 하는데, 예, 5G가 트럼프가 굉장히 관심이 많고 경기 침체가 되면은 아마 미국에서 공격적으로 뭐 이거를 5G를 막 스pen딩을 돈을 막 연방정부 돈을 쓰면서 경기를 부양할 수도 있는 그리고 미국이 통신에 있어서 미국은 선진국이지만 시장을 선도하지 않았어요. 미국은 특히 3G, 4G 때는 한국, 중국, 이 유럽에서 많이 선도를 했는데 5G 때는 미국이 선도할 것 같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GSMA에서 예측이 5G는 미국이 굉장히 디플로이가 빨리 되고 또 킬러 앱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실리콘밸리 계시면은 다시 한번 통신 서비스가 아니라 5G와 관련된 많은 부가가치 서비스들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시면은 아마 그게 또 우리 비즈니스랑 그러니까 한국하고 되게 연관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게 그거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잘하고 한국의 많은 우리 헤드쿼터 한국의 많은 업체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고 뭐 안테나 회사, 부품 회사, 통신과 관련된 많은 그 생태계 회사들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5G를 부스팅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이익과 우리 일자리라도 한국의 일자리라도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5G 잘 되면 한국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5G는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모빌리티 서비스인데 모빌리티 아까 이제 5G랑 연결이 됩니다. 이게 이제 5G가 되면은 이제 그 킬러 앱이 뭐냐? 이거는 모빌리티 서비스다라는 겁니다. 자동차가 아니라 자율주행차가 아니라 자율주행차 위험한 어떤 서비스 그게 지금 관심이 많고 거기에 이번 CES에서도 그냥 보면은 자율주행차 어떻게 보면은 이번 CES에서도 제일 특징이 자율주행이 굉장히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자율주행차 있는 회사들이 재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2021년에 상용할 것이다. 2022년에 상용할 것이다. 2023년에 상용할 것이다. 이러면서 막 공격적으로 막 하고 시장 어텐션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자율주행차 내는 회사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자율주행차에 큰 관심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서비스가 뭐냐에 관심을 되게 많았어요. 여기 라이다 회사도 많이 나왔고요. 또 뭐 쿼너지 여기 우리 써니베이 있잖아요. 쿼너지라든지 벨로다인, 뭐 모비라이 회사들 다 이렇게 생태계에 많이 나왔는데 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라이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센서 많이 나왔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관심이 끌었던 거는 이거였습니다. 뭐냐면은 이거 딱 한 대 갖다 놨는데 웨이모가 지금 애리조나 챈들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웨이모 1 이게 지금 돈 받고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한 대 갖다 놨는데 사람들이 여기 막 많이 오면서 사진 찍으려고 많이 여기서 많이 했어요. 이게 실제로 이 자율주행차라는 건 실제로 돌아다니는 차는 아닌데 이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이게 이제 피아트 크라이슬러 FCA 그 전시장이었는데 FCA 사람들이 잘 안 가고 요거만 사람들이 이게 실제로 돌아다니는 거냐? 이 말은 제가 볼 때는 자율주행차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학습을 많이 했어요. 물론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뭐 한국 얘기 좀 얘기하면 한국에서 불행하게도 이제
모빌리티가 없기 때문에 모빌리티 서비스 없기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빌리티라는 말이 한국어로 뭘로 번역해야 될지 그러니까 제가 기사를 쓰는데 모빌리티랑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그런 것도 제가 고민입니다. 제가 최초로 제가 자신하는 게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거를 최초로 단어를 썼습니다. 2016년에 매경에 데스크에 반대로 무릅쓰고 그리고 제가 2002년인가요? 2007년인가 2008년인가 매경에 최초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거를 썼어요. 그때 구름 컴퓨팅 가로하고 분산 컴퓨팅이라는 말을 쓰고 분산 컴퓨팅 쓰고 가로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왜냐면 영어로 쓰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초로 또 쓴 것 중에 하나가 증강현실 이런 것도 그 2005년인가 2006년인가 그때 퀄컴 갔었거든요. 퀄컴 그 샌디에고 출장가가 취재 가가지고 그때 저한테 퀄컴에서 보여준 게 이런 헤드셋이었어요. 헤드셋 이거 보여주면서 어그먼티드 리얼리티라고 하는데 그걸 찾아보니까 그 어떤 그 리포트도 있더라고요. 증강현실이라는 그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그 매경에 최초로 증강현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 사실입니다. 왜냐면 제가 검색했을 때 그 단어가 없었거든요. 근데 모빌리티 서비스도 제가 2016년에 처음으로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거를 이동성 서비스라는 한국어로 이렇게 썼는데 와닿지는 않아요. 이동성 서비스가 뭐야? 근데 그 한국은 그만큼 지금 이동성 서비스가 뭔지 잘 모르는 여기선 지금 실제로 운행을 하고 있고 자율주행차가 실리콘밸리 돌아다니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지금 카카오 카풀 가지고 지금 사회적 대타협을 하니 많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는 너무 지금 뒤쳐져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딴 데 찾을 게 아니라 이런 데서 좀 찾아야 되는데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는 웨이모 원이라든지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AV 어토노머스 비클 이 자율주행차가 더 현실화되는 지금 막 자율주행차 막 이게 자율주행 몇 년에 우리가 할 거 이게 아니고 굉장히 겸손해지고 심지어는 요 모터 전문 잡지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not yet written future of automobile이 not yet written 심지어 ride sharing is dead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다음에 CS 본 그 소감이 이렇게 그 자동차 전문 기자가 썼거든요. 이럴 정도로 요거는 제가 본 뭐 대도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봤던 감하고 좀 비슷합니다. 이거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와 신기하다 뭐 자율주행차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런 게 하나도 안 신기한 저는 이거를 보고 이게 그 자율주행차 이런 게 아니라 서비스로 넘어가는 추세고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가 많이 나왔구나. 실제로 제가 느낀 게 실제로 도요타 같은 경우도 도요타도 작년까지만 해도 자율주행차 어떻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재작년까지만 했지만 지금은 이번에 도요타 가디언이라고 하는 4단계 자율주행의 안전운전을 보장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내놨어요. 새로운 하드웨어가 아니라 새로운 소프트웨어. 자기가 이 도요타도 앞으로 자동차 제조가 아니라 서비스 회사로 모빌리티 회사로 넘어가겠다고 작년에 선언을 했거든요. 이제 서비스 회사로 구글이나 애플도 들어갑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이런 그 서비스 회사가 되겠다라는 게 지금 도요타의 계획이고요. 이번에도 제일 많이 보였는 게 CES에서 나온 차들을 제가 쭉 모아봤어요. 뭐냐면은 박스카 형태로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자율주행차 멋진 그냥 일반 차가 아니라 박스카 형태의 차가 이번에 많이 보였어요. 뭐냐면 이게 셔틀이거든요. 자율주행 전기차 셔틀입니다. 이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거는 약속된 장소에 약속된 곳을 주행하는 약속된 시간을 주행하는 어떻게 보면 로텍이죠. 어떻게 보면 하이텍이 아니고 자율주행 기술로 보면 로텍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왜 이게 나왔느냐? 이거를 많은 전시장에서 이 박스형으로 작년까지 안 보였는데 한 대만 보였는데 올해 많이 보였던 거는 이제는 정말 시장을 이 자율주행 기술이 아니라 기술보다 시장을 봐야 되고 제일 먼저 시장이 이 셔틀 아니냐. 대학에서의 자율주행 셔틀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피자 배달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시장이 있고 또 여기에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번에 CES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지금 미국 10대들 운전면허 취득 안 하지 16세부터 하지만 잘
16세부터 이제 그 운전면 취득하지만 운전면 취득률이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는 뭐 우버하고 리프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스가 뭐냐면 모빌리티 에이저 서비스, 모빌리티를 서비스로 하는 시장이 앞으로 이제 쭉 2016년 이랬지만 내년 뭐 2025, 2030년까지 계속 모빌리티 서비스로 성장할 거다. 그리고 제조 자동차가 이제 덤파이프처럼 통신처럼 덤파이프가 될 거다. 그냥 자동차는 그냥 바보 같은 상자일 뿐이고 그 안에 있는 서비스, 자동차 안에 있는 그 서비스가 돈이 될 거다라는 게 밸류체인이 그쪽으로 이동을 할 거다. 실제로 여기 도표 29를 보면은 모빌리티 전통 자동차 시장은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규 시장으로 이렇게 많은 새로운 교통 서비스들이 많이 이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이다. 여기에 새로운 기회가 있고 여기에 시장이 있고 여기에 이제 성장이 모빌리티의 새로운 성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이제 삼성 하만인데요. 여기도 실제로 칵핏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 앞에 있는 그 대시보드라든지 뒤에 있는 태블릿 이런 것들 하면서 새로운 미디어, 이게 자율주행이 되면 이제 미디어가 되고 이제 여기다 광고를 보면은 이제 무료가 되겠죠. 이제 이동하는, 지금도 우버 비용을 내지만 우버 타서 광고 보면은 이제 우버를 무료로 탈 수 있게 아마 한 5년 안짝으로 우버가 무료가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이게 이제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자율주행차하고 또 우버 서비스, 그다음에 또 비즈니스 모델, 광고 비즈니스 모델, 광고가 될 것 같아요. 광고 비즈니스 모델이. 그래서 앞으로 내가 광고를 3개 보면은 무료로 타고 2개 보면은 1불 내고 1개 보면은 뭐 아예 안 보면은 그냥 내고 이렇게 앞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CES에서 또 보인 게 헬리콥터죠. 이게 산호세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5분 내로 주파할 수 있는. 지금 산호세에서 샌프란까지 얼마죠? 한 100불 정도. 우버 X를 탔을 때 100불, 120불 정도 하잖아요. 만약에 이 헬기를 타고 산호세에서 샌프란을 5분 내로 갈 때 돈 얼마나 내야 될까요? 얼마나 내야 될까요? 5분 내로 간다. 그렇죠. 이게 여전히 100불입니다. 이게. 예, 100불이에요. 우버의 계획은 100불입니다. 이게 우버 X를 타나 우버 헬기를 타나 가격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더 대중화가 돼. 이게 만약에 100만 원이다. 이러면 타겠습니까 이거? 아니면 뭐 이거 부자들의 그냥 합의 이러면서 이제 나는 너무 얼마나 격차가 너무 벨이 꼴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고 진짜 뭐랄까 이 우버처럼 진짜 우버처럼 해야 이게 이제 디스럽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버 에어 같은 지금 헬기 서비스는 많은 회사들이 지금 개발 중이에요.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실제로 이 벨 헬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수직 이착륙 형식으로 가가지고 하는 거고요. 서비스는 우버입니다. 우버나 관련된 회사들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6번째 예측은 퓨처업 자율주행으로 두고 많은 믹스드 시그널이 앞으로 1-2년간 계속 있는데 확실한 거는 점점 더 이게 자동차 제조에서 서비스로 넘어가는 거. 작년 말에 GM이 구조조정했잖아요. GM이 공장 문 닫고 또 이제 임원들이 인간 삭감하고 선제적 구조조정을 했는데 전통 제조업들은 점점 쪼그라들고 지금 거기에 성장이 더 이상 많이 보이진 않고 자율주행 서비스 쪽으로 성장이 앞으로 갈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번째는 마지막입니다. 모든 회사들이 앞으로 텍 컴퍼니가 될 거다라는 예측입니다. 이번에 CES에서도 아까도 보였지만 이 안마의자가 인기를 끌었어요. 안마의자. 물론 피곤하니까 그러기도 하겠지만 안마의자가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눈길을 끌고 했습니다. 이게 이 회사도 그럼 이 회사가 테크 회사, 안마의자 회사가 테크 회사인가요? 예, 와이나. 테크 회사는 그런 실리콘 그것만 만들어야 돼. 이것도 테크 회사. 로테크 회사도 테크 회사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나온 PNG 전동 칫솔, 이 테크예요 이거. 물론 여기다가 인공지능을 넣겠다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그러니까 그런 회사가 있죠. 근데 저는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 이게 뭐 연구해가지고 뭐 할 수가 있겠죠. 또 여기 이번에 골프존도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골프존은 일찍 나왔어야 되는데 예, 골프존도 테크 회사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과거에 테크 회사였지만 테크 회사가 될 거고 또 여기는 존 디어라고 트랙터 회사가 전 시장에 트랙터를 갖다 놨어요. 이렇게 자율주행한다고. 이게 보면서 야 이게 진짜 모든 회사들이 지금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회사들은 테크 회사가 될 거고 그렇게 돼야 되고 농기구 회사 심지어 농기구 회사조차도 또 테크 회사처럼 문화를 바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테크 인재들이 안 오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에 또 지사를 설치를 해야 되고 테크 모든 회사들이 실리콘밸리 집값은 더 올라갈 거고 많은 회사들이 여기 오기 때문에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앞으로 7번째 예측은 이제 그 테크 인더스트리가 앞으로 더 커질 거고 또 이제 로테크까지 테크가 되면서 모든 산업이 다 테크 산업이 될 거고 모든 제품은 테크 제품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예측입니다. 이건 뭐 제 예측이 아니고 이제 다 할 수 있는 예측이죠. 그리고 랩업을 하면은 7개 숨가쁘게 왔지만 7개 랩업을 하면 테크 is not alone 많은 이제 글로벌 경제가 지금 테크 인더스트리 실리콘밸리 영향을 올해부터 미칠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앞으로 지난 10년간은 모바일 에이지였지만 앞으로 넥스트 10년은 데이터 시대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다면 뭐 이렇게 데이터로 하면 하드웨어는 죽는 거냐? 아니다. 계속 하드웨어를 번영을 시키면서 유지를 하려고 노력할 거다. 네 번째는 가치사들의 IT, 컨슈밍 산업, 또 IT 산업, 테크 산업의 방향이 점점 더 콘텐츠 서비스로 옮겨가고 있다. 그거는 5G가 론칭이 되기 때문에 더 인프라로서 가속화가 될 거고 킬러 앱은 모빌리티 서비스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자동차는 덤파이프가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모든 회사들은 다 테크 회사가 되고 모든 제품은 테크 제품이 될 것이다라는 게 예측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원머싱 있습니다. 원머싱. 혼을 다한 발표. 예. 원머싱 뭐냐면은 올해 이제 몇 가지 이제 테크 트렌드를 아까 이제 거시 경제를 봤고 거시 트렌드를 봤고 또 테크 트렌드를 봤으니 그렇다면 올해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요거를 제가 한번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거는 이제 통틀어서 전망을 해보는 건데요. 올해 2월달에 1월은 지금 뭐 CES 다보스 콜까지 다 끝났고요. 1월은 끝났고 2월달에 나이지리아 총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월달에 브렉시트 있습니다. 이게 3월 29일인데 이때 아마 미국도 아마 많이 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질 거고 뉴스에서 브렉시트 관련된 많은 뉴스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올해 우크라이나에서는 사실 우크라이나에서는 뭐 우리한테 큰 영향을 안 미치는데 이건 이제 러시아의 관계에서 영향을 또 미치기 때문에 국제 면에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중요한 게 인도네시아하고 인도 대선이 총선 대선이 이제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거 나이지리아하고 뭐 인도네시아, 인도 총선 대선이 뭐가 중요해라고 하지만 이거는 세 개 국가가 각 대륙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국가들이에요. 나이지리아가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 대선 결과에 따라서 대선 및 총선 결과에 따라서 다시 이게 거기도 지금 싸우고 있어요. 뭐냐면 민주적인 정부랑 또 그 트럼프 같은 애랑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브라질에서도 브라질 오브 트럼프가 당선됐잖아요. 그러니까 더 지금 우파냐 좌파냐 이런 거 포함 아니라 스트롱맨이냐 아니면 민주냐 이런 그 싸움이 있는데 나이지리아와 인도 지금 인도네시아도 인구 네 번째인가 많잖아요. 그리고 인도는 뭐 자기 나라 인구가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이런 나라에서 올해 선거를 하는데 앞으로 이제 세계 정세 흐름에 결과에 따라서 많이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스트롱맨이 되거나 이러면은 더 그쪽으로도 많이 갈 수도 있고 이게 민주적인 정부들이 계속 되면은 이게 이제 스트롱맨이 약간 좀 줄어드는 거죠. 지금까지 뭐 터키 에르도안이나 뭐 아니면 필리핀 두테르테 뭐 우리 주변에 다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주변은 다 스트롱맨들이잖아요. 근데 아베도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서 이제 그 5월 1일까지 1화부터 승계하는데 아키히토 천황이 제가 그 원래 이제 1화는 이제 돌아가셔야 이제 넘어가는데 지금 이제 일왕 태위가 생전에 태위하는 처음으로 이제 나루히토 왕세자가 지금 이런데 저거 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아마 온갖 이제 축제와 또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막 캐릭터 잘 만들잖아요. 일본에서 캐릭터도 만들고 아마 일본에서 아마 일주일 내내 방송하고 그게 이제 우리 한국은 일본이랑 또 가깝기 때문에 또 일본인들하고 우리가 또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5월달에 일왕 퇴위 소식은 우리에게도 많이 전해질 것 같습니다. 이거 나면 아마 그 영국에서 브렉시트도 있고 좀 안 좋은데 아마도 공격적인 예측은 아마 엘리자베스 여왕이 생전 퇴위를 또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찰스 왕세자가 지금 받아야 되는데 찰스 이제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찰스 왕세자가 받아야 되는데 영국의 여론은 지금 그 윌리엄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찰스가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에서 언제 퇴위할 것인가. 지금 영국도 돌아가셔야 퇴위를 하는데 생전 퇴위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지금 또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볼리비아, 미국 뭐 이런 여기는 뭐 특별히 이제 관심이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이게 또 찾아봤습니다. 올해 또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다보스 프로 아시안컵 이제 우승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저 페이스북 15주년입니다. 예, 우리 저 회장님 잘 부탁드리고요. 15주년 예, 많이 초대해 주시고 또 그 중요한 우리 한국에 되게 제일 중요한 행사 2월달에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에 이제 아마도 베트남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올해 1분기에는 우버하고 리프트가 상장을 하고요. 그리고 4월달에는 이제 어벤져스 엔드게임 마지막 대단한 피날레를 엔드게임에 합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예, 저 같은 사람 좋아하니까. 그다음에 캡틴 마블이 그 2주 전에 개봉을 합니다. 엔드게임 2주 전에 개봉을 해서 캡틴 마블하고 같이 봐야 되고요. 저 같은 사람은.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제 탄생 사후 100주년, 500주년, 예, 500주년인데 아마도 이탈리아도 지금 그 나라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이탈리아 아마 레오나르도 다빈치 가지고 또 이렇게 하게 될 것 같고 다빈치 이제 전 세계 이제 돌아다니면서 또 많은 돈을 뺏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천안문 사태 이제 천안문 사태 30주년이에요. 올해 6월달에. 그래서 아마 중국에서는 이때 89년이었거든요. 이제 천안문 사태가 중국에는 9수가 있었어요. 항상 구자 들어갈 때 뭔가 사단이 났는데 그래서 89년 때 사단이 났고요. 30주년인 올해 아마 중국은 요때 6월달에 아마 행사 이런 거 다 막고 또 어떤 기념이나 어떤 거 하지 않으려고 이제 굉장히 검열 압박이 심할 것 같습니다. 천안문 사태는 중국 역사에서도 굉장히 획을 긋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또 이게 어떻게 민주국가로 넘어갈 수 있는 거를 이제 쿠데타 탱크로 누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제 30년이 지난 지금 또 미중 무역 전쟁이 있는 지금 천안문 사태 30주년 많은 앞으로 서방 국가에서는 많은 회고가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어떻게 될지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올해 또 미국 7월달에 되면 올해 또 여기서 많은 다큐멘터리가 나올 거예요. 저 암스트롱 달 착륙 50주년 이거 또 많은 또 기념을 할 거고 또 다큐멘터리 또 뭐 영화 또 상영하고 또 이런 것들을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인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7월달에 또 라이언킹 개봉합니다. 디즈니의 라이언킹 비욘세가 나오고요. 예, 그리고 라이언킹이 올해 박스오피스 1위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좀 관심사예요. 이 도박사들한테는. 요 분야에도 도박사가 있어요. 요 분야에도 도박사가 있는데 라이언킹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실사영화 라이언킹을 리바이벌한 게 아니고 그걸 실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 동물들이 움직여요. 그래픽으로 똑같이. 예, 그래서 이게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 디즈니 홍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 아까도 보셨지만 이 프랑스 전국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나폴레옹
탄생 250주년 아마 프랑스에서 좀 많이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건국 70주년 이것도 아마 올해 중국에서 오는 이벤트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인도에서 10월달에 이거 인도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간디 탄생 150주년. 그래서 이거 인도에서는 굉장히 큰 행사고요. 그래서 여기 주변에 인도 친구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내일이나 가셔가지고 인도 친구들한테 너희 내년 올해 총선 대선한다며. 그리고 야 간디 150주년이라며. 너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서 되게 아마 굉장히 인도 친구들이 좋아할 뉴스입니다.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담이 칠레에서 11월에 했는데 이거는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어느 누구도 어느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 또 어느 이벤트도 없을 만한 그냥 정상회담들이 같이 밥 먹는 회의가 돼버린 에이펙 정상회담, G7 정상회담, 정상들이 밥 먹는 회의가 됐지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는 회의가 됐습니다. 지금 글로벌 정세가 이렇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벤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실리콘밸리 80주년입니다. 올해 HP가 휴렛 앤 패커드가 저 팔로알토에서 이렇게 회사를 만든 지 올해 80주년이에요. 저게 실리콘밸리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버스플레이스 오브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 탄생 80주년인데 이게 실리콘밸리 특징 중에 하나는 어느 누구도 그거를 축하하지 않고 또 축하할 주체도 없어. 여기서 누가 한단 말이야 이거. 왜냐면 이건 HP 창립 기념일이에요. HP 자기 회사 창립 기념일 실리콘밸리 자기가 뭐 실리콘밸리 이러면 야 네가 무슨 실리콘밸리 이러잖아요. HP 뭐 이러면 참 재밌는 동네입니다. 우리 동네는 어느 누구도 기념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이렇게 축하하지 않는 생일. 올해 꺾이는 해 80주년 10년 단위로 가는 해가 올해 실리콘밸리 80주년입니다. 어쨌든 올해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